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6년 임금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과 김영로 부사장,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22일부터 어제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안 가결로 일단은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원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인데 6억이지만은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이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에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 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도로가 무너진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늘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영수 기자. 네,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무너진 고가차도 일부입니다. 사고 당시처럼 고가 상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여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찢어진 천막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구조물 일부가 기둥이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사고 사흘째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에 여전히 현장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통제선을 치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열차 운행은 오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의중앙선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과 KTX 행신부터 서울역 구간, 그리고 KTX 이음 서울에서 청량리 구간이 운행을 멈춥니다. 또 코레일은 일반 열차의 경우 오늘 평소의 87%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가가 무너지면서 일대 도로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지점 근처를 오가는 33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고 있고 우회 노선 없이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네, 위험해 보여서 철거 작업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임시 구조물인 공종비계 철거에 대한 공사만 우선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일부만 승인된 상황이라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측과 회의를 거쳐서 철거 시작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는 건데요.
시는 전체 철거에 4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철도 시설 복구에 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복구를 마칠 계획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정혁수입니다.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네, 이번엔 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공표도 오늘부터는 할 수 없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인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소문 붕괴 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1년에 5조, 4년 동안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걷어찰 수 있을까?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 고를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 일배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에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집도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어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그리고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가 김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일정도 재개됐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범진보 진영이 막판 단일화를 이룬 겁니다.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로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보냐, 윤어게인가 탄핵 반대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경남을 각으로 다시 되돌릴 후보냐의 선택입니다. 민선 이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첫 여성 후보였던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경남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사상 첫 전현직 양자 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지 정치공학은 검증된 실력을 이길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야합이 도정 운영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진통을 겪던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도 새로운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민주당 김상국 후보 측이 경선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진보당의 재경선 수용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사전투표 전날 하루 동안 진행된 뒤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경남과 울산을 6.3 지방선거의 접전지로 꼽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두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네, 5월 28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해체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서울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해체 철거공사는 주변 건물이나 보행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해마다 200건 안팎의 사고가 일어나고요. 사망자도 매년 두 자릿수입니다. 추락과 붕괴, 낙하가 해체공사 재해의 주요 유형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계획서 부재가 가장 많았고요. 구조안전성 검토 부족과 안전감리 미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주요국은 발주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더 촘촘하게 두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늘면서 해체 공사도 늘어나지만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인데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사고를 낳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전자발찌찬 그놈이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동 경로와 이동 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경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4일부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요.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이 출동합니다. 다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서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거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위치 알림 앱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요. 지금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5,200명인데 앱을 사용하는 피해자는 354명입니다. 250여 명의 보호관찰관이 인당 약 20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해야 하는 건데요. 인력난 문제 역시 빠르게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중앙일보 기사는 노인 일자리 이슈를 다뤘습니다. 베이비붐, 젊은 노인이 몰리면서 대기자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30만 5천여 명,
지난해보다 67.9% 늘었습니다.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의 40%가 탈락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 신청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5년 새 38만 명 넘게 증가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 신청자가 130만 명 이상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학력 수준도 더 높은 베이비 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생긴 변화인데요. 연금을 받는 65세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이들의 고민인데 지원자 중에 국장급 공무원 출신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 원 넘게 편성하고 일자리를 5만 4천 개 더 늘릴 계획이고요.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이전 대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조선일보 기사 볼 텐데요. 너무나 미국적인 월드컵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전반과 후반 중간 수분 보충 휴식 시간에 광고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축구가 NBA나 미식축구처럼 4쿼터 경기가 됐다는 지적도 일부 나옵니다. 또 역대 최초로 결승전에 하프타임 쇼가 있습니다. 마돈나와 BTS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월드컵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피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을 통해서 자신의 국제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피파의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에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윈윈 전략인 셈이죠. 다만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는데요. 이번 월드컵 티켓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유동 가격제로 판매되는데 가장 싼 결승전 티켓이 16,000달러, 무려 2,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5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내비쳤다고요? 네,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건데요.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군이 돌아가 끝장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휴전에 앞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던 대규모 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언제나 외교가 첫 번째 선택이지만 효과가 없다면 대통령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종전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n agreement to be made. We want that to be made. I think there's been some progress and some interest,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중간 선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닌 이란이나 제3의 장소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ould you be comfortable with Russia or China taking their stockpil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have they offered to do that? No, I wouldn't be comfortable. 내각회의에 앞서 진행된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내놓고 핵 프로그램 포기 등의 조치도 잇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동결자산 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No, we're not talking about any easing of sanctions or giving money. No sanctions, no money, no nothing.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And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국제수로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며 이란을 향해 해협 재개방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오만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이 조만간 합의 타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합의를 기정사실화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미해결 쟁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만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격에 이란은 미국의 첨단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항전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군의 작전용 레이더 스크린 영상에 미군의 최첨단 장거리 무인 공격기 MQ-9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무언가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무인기가 폭발합니다. 이란 언론들은 이란 항공우주군의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에 격추된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첨단 추적 회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의 F-35 전투기가 이란군에 포착됩니다. 이후 이란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전투기가 그대로 달아났다고 이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영공을 침범해서 이루어진 방위 체계에 이란 대통령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واقعیت قضیه اون اصلا تصور نمی‌کردن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قدرت دفاعی ما و سیستم آفندی ما بتونه چنین کارهایی رو بکنه.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 남부 해안선을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은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대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습을 확대하고 나서 레바논 도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교전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확대한 지 몇 시간도 채 안 돼 3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에는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돼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주민들 피난을 경고한 레바논 마을이 5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격 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고 나서 종전 합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노노 갈등은 물론이고 주주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 노사의 이 임금 협약 어제 오전에 최종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꽤 있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장기간 지속됐으면 위험할 어떠한 이제 반도체 분야의 리스크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국가 경제 성장의 중심이고 최근 수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한번 이렇게 공장을 멈추게 되면은 리스크 같은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손실이 엄청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혹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가능성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계약 차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에 대한 10% 배분을 먼저 했고 이번에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결국 최종 한 12%가량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서 이러한 노사 분규 같은 것들, 혹은 노사 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사실 보통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성과에 의존을 많이 하지 이렇게 크게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들이 조금 일반화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어떤 노사 관계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부가 이런 식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런 식의 어떤 성과급을 요구하고 받아낸 거는 사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사장단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5년 동안 5조 원의 상생 투자를 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측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파업 때문에 국가 경제에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을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하는 의미,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회에 약간 사실 노사 관계, 노사 협의만 잘 됐으면 일으키지 않아도 될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사과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5조 상생 기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투자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결국 공급망 관리에 대한 강화, 그다음에 AI 교육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재 양성에 대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또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사 갈등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또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부 대응하는 방안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받은 것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사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노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지금 노동자 그리고 주주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아무래도 회사의 주인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고요. 투자를 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의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채권자들이 일부 주주로서의 역할을 일부 경영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재무 관리라든지 재무적인 성과 측면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주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배경을 보자면요,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주주에게 올 몫이 가면서 노동자들이 주주의 몫을 빼갔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임원과 직원이 있죠. 사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이야기는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쪽에 결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임원의 임금이라든지 보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들이 임원들한테 경영진에서 위임을 하고 이 경영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가 생긴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임금 계약 같은 직원들의 임금 계약 같은 것들은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고 통상적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임 체계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원이잖아요. 수십조 원이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직접 나눠 갖는 계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있는 영업이익보다 노조 측에 가는 게 많으면 아무래도 주주가 받아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결정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아니냐. 결국 주주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고 주주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법적 쟁송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드리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계약 같은 경우는 경영진 위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것이 배당에 혹은 미래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주들이 자기의 권리가 침해했다라고 이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배당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덜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먼저 노동자들이 이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에 회사가 투자할 자금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이후에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수익이 나면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배당 혹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투자 관점에서 최근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나온 이야기는 예전보다 팹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공장을 짓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다. 뭐 예전에는 30조 정도면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첨단 시설이라든지 이 환경 요건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60조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삼성은 용인 산단에 그다음에 이 하이닉스 역시 이 근처 경기 남부 근처에 이제 산단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팹에 들어갈 비용들이 조금 원활하게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약간 있는 것 같다. 결국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쟁이 이기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상강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상강 체제를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투자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또 주주 손해로 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들 때문에 주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또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측면에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 개정이 됐을 때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동자에게 영업이익을 나눠주는 거 이거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래서 위법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상법에 대한 주주의 권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특히나 소액 주주에 대한 권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이것이 주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회사의 영업이익이 주주한테 많이 가면은 배당이 늘어나게 되고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이 되면서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이것이 노동자한테 가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가게 되면은 근로자들한테만 이득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가를 올리라 그러면 이 큰 영업이익이 배당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회사의 어떤 노사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이 근로자에 가야 되는데 이 갈등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흔히 말하는 균형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새로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 같은 것들이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이런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 노동자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주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재분배하자는 사회 연대 임금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게 일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예전에는 주주 자본주의죠.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수익이 나게 되면은 주주한테 배당이 가게 되고 회사는 주주한테 투자 수익을 열심히 돌아주면 또 투자를 좋게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흔히 말하는 기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 일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기업의 과실 같은 것들이 근로자라든지 보다 큰 범위의 사회까지 펼쳐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발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회사의 자발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경영진이 우리의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단기 성과도 있지만 단기 성과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주주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사회의 가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합의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주주들이 용인하게 되면은 사실 긍정적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흔히 말하는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안을 짜서 기업들에게 좀 자발적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경영진이 이런 것을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들 주주들이 용인하면 이렇게 가는 체계. 주주들이 용인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발적인 체계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것들은 약간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들이다. 이것을 먼저 아젠다로 내놓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유행이 지난 말이긴 한데요. 낄끼 빠빠라는 말이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런 데까지 개입하는 게 과연 옳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또 하나의 걸림돌이 해소화되면서 코스피가 어제 8,000선 돌파하고 다시 엄청나게 올랐어요. 장중에는 8,500선에 근접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 내용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죠. 예, 어제 이제 반도체 업계 두 가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 두 가지 큰 호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날 마이크론 주가가 19%, 아까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상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19% 이상 오르면서 이 반도체 수혜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같이 받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떤 외부 호재가 한국 시장에 반영돼 이런 체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중심이 됐던 것은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공격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수가 흔히 말하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2배, 3배 움직이는 상품들을 선호한 이런 경향성들이 있고요. 이번에 나온 것들은 이제 2배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배 추종하는 상품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마이크론 호재 같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흐름이 이 SK 하이닉스 이 굉장히 2배 레버리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면서 투자의 흐름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이 변화됨에 따라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를 이끌고 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배 레버리지 상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SK 하이닉스의 최근 1년 주가 추이를 그래픽으로 마련을 했는데 2025년 5월에 20만 원에서 2026년 5월에 224만 원이 됐습니다. 10배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2배 레버리지 ETF를 만약에 그때 가입을 했었다, 없었지만 가입을 했었다 가정을 하면 20배가 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이 이제 손해가 날 때 손해를 조금 더 보는 경향성이 있어서 뭐 20배를 정확하게 얘기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갔으면 계속 꾸준히 올랐으면 20배를 갔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릴 때도 2배니까. 그러니까 내릴 때 2배고 보통 그러니까 20% 오르는 거랑 20% 내리는 거랑 어느 게 효과가 크냐라고 보면은 20% 내리는 게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최대치로 20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것보다 덜 내고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20배를 더 완전히 누리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상품만 위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코스피가 8,200선까지 올라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종목을 보면요. 오른 종목은 전체 10%도 되지 않았어요. 반도체조차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만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이런 시장은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 이상 빠지면서 많이 빠졌죠.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건 코스피 시장에서도 77개의 주식만 오르고 826개 주식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코스닥 시장 3% 떨어지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다. 이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 역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몇몇 이제 CPU 수혜주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뭐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돈이 쏠려갔다. 이게 투자들이 외부 돈을 빼면서 이게 수익률이 높게 갈 것 같으니까 돈이 쏠려갔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랐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좀 하향 추세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 역시 가능하긴 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래도 반도체의 특성상 이제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는 제조업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자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2, 3년 사이클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지수 전체, 우리나라 경제 정체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란 것은 국민의 자산을 포함한 이런 전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쪽으로 쏠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결국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성장하면서 다른 주식들도 역시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양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쏠리더라도 전체가 그래도 같이 성장을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두 종목만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두 종목이 어떤 조정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는 전체 시장도 큰 타격을 받게 되겠네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의 50%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분야로서 그 흔히 말하는 섹터가 동일합니다. 섹터가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장기 계약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3, 4년간은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또 불안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쟁 같은 것들이 심화되게 되면은 마이크론하고 경쟁 같은 것들이 심화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가격 충격이 심하게 올 수가 있고 이 쏠리면서 우리 50% 차지하는 주식들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이 연기금이라든지 우리나라 연금 같은 것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연금 자산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두 종목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모, 나만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데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주의할 점, 어떻게 조언해 주실 점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투자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되면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투자를 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를 땐 10%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또 10%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10%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뭐 8% 오른 경우도 많고 굉장히 주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2배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내릴 때는 또 2배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기도 하고요. 그 효과가 크기도 하고 한번 이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것들은 적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차근차근 올라온 것이 아니라 변동폭이 굉장히 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큰 장에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단타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지만 단타 역시 잘못되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레버리지도 더더욱 나아가서는 B2 이런 것들은 정말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새벽에도 비가 좀 내리던데요. 오늘까지는 곳곳에 비가 이어진다고요? 네, 이곳 상암동은 하늘빛만 흐리지만 현재 일부 서쪽 지역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비의 양이 적어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른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아지겠고요.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날이 더워지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또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강원 내륙과 영남 지역은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8도, 세종과 창원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와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후 들며 날이 개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5월 2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